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중용을 보면은요, 성공하는 지도자의 9가지 비결, 그리고 또 사고를 잘 치는 지도자들의 3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먼저 성공하는 지도자의 9가지 비결을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 갈고 닦고 또 원로 공신들 공경하고 또 아래 신하들을 몸소 살핀다. 또 서민들을 자식처럼 살아간다. 이런 등등 두루두루 좋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사고를 잘 치는 자들의 유형입니다. 첫째, 어리석으면서도 그걸 모르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은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들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잘난 체 하는 사람. 둘째, 비천하면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당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현재에 태어났으면서도 자꾸 과거의 옛길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네, 과거 방식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 대선에서는요,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고칠 지도자, 절대로 안 뽑혔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의도 정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그리고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 거성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 전원체계 촌철살인 시간에는 특별히 보수 정권 재창출이 과연 가능한지 이 이야기를 좀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원장이 책을 내고 또 힐링 캠프인가 예능 프로에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여론조사니 뭐니 돌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지금 전부. 자, 보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불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보수 정권 재창출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수입니까? 우리 진행자께서. 그래도 새누리당이라고 모든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박근혜 후보가 보수인지, 안철수 교수가 보수인지, 문재인 후보가 보수인지, 누가 보수입니까? 이번 대선은 저는 이념대결이 아니라고 봐요. 보수는 없다. 이 보수 세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진정한 보수는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죠. 이 민주당이 문자 그대로 좌파로 이제 자리매김을 완전히 했습니다. 이 지난 총선을 전후로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는 아무리 잘 봐주더라도 은근 좌파 정도, 유럽으로 치면 민주사회주의 정도죠. 그게 새누리당입니까? 온건좌파. 네. 저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영국 노동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 우리 정책 비교를 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보편적 복지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안에서는 지금 최유력 주자인데 그분이 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 이러면서 무상보육원 지금 행복공약 5개 중에 제일 마지막 그거죠. 무상보육 하나만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또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그것도 5대 공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후까지 책임진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무상보육, 급식은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 다 받아들인 거고, 이제 무상의료 하나 남아있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민주당이든 새누리든 함부로 말을 못 한다는 것 뿐입니다. 네. 근데 공약은 다 했죠, 이미. 무상의료 당연히 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노후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상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요. 근데 복지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복지의 확대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국의 뉴 리버럴리즘이라든가 미국의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죠. 미국 민주당도 구파들은 이제 국가의 개입을 선별적 복지 정도로 다 한정을 했죠. 그런데 영국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미 철저한 거예요, 이것도.
소위 보편적 복지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이유는 그 무상급식을 주장할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눈칫밥 먹게 하지 말자. 쉽게 말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지가 하나의 권리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에게 그 계층 간 계급 간이죠. 그쪽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니까 계급 간 갈등을 안 느끼게끔 눈치를 보게 하지 말자. 이러니까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돈 내갖고 그걸 배급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가처분 소득도 그렇게 줄고 성장의 틀을 깨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성장의 틀을 깨지 않고 복지로 나가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보수주의의 그 원칙이죠. 그래서 선별적 복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재정적 무엇보다도, 능력이 되고 예. 정부가 예. 예산의 가능성이 있고 예산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던 보편적 복지도 그렇게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죠. 능력만 아니죠. 된다면. 지속 가능한 복지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복지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정적 어떤 그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건 바로 담세율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얼마나 낼 것이냐, 그리고 누진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는 거고 하는 건데,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엄청난 비중을 냅니다. 그건 한 3,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위 10%가 전체의 80%를 내죠. 이런 지금 이미 누진 구조가 완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계층을 위에 한두 개 더 만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전부 다 가진 자만 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면세자들이 그 전체 근로자들이 한 50%가 됩니다. 이런 나라는 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이게 예컨대 조세 체제를 처음부터 새로 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선을 해야 되겠다. 세금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세금을 받는 게 누구에게 받는 거냐? 문제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받는다면 지금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건 재산이 재분배가 되는 겁니다. 재산이 재분배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렇게 뭐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구조가 많이 버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고 해서 적게 버는 사람이나 이 뭐 크게 그 소득이 자기 가처분 소득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겠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본인의 재능과 노력도 있지만은 행운 또 뭐 우연도 작용을 하죠. 또 본인이 가난하게 된 데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불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연히 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 그 모든 것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무조건 세금 많이 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자유 경쟁 체제의 기본을 훼손하는 거죠. 네, 어려운 가급적 우리 보수주의는 누진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누진세를 누가 반대를 해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야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정도껏해서 성장의 틀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장의 틀을 한번 깨기 시작하면 성장을 하지 않고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걱정하는 것이 이 보편적 복지의 결과가 항상 하향 평준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리고 또 재정적인 담보가 없는 보편적 복지는 바로 그리스나 이탈리아 또 스페인 같은 그러한 부실재정을 가져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득표의 좋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 다 받아들였죠. 또 박근혜 대표 6.15선언 14합의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보수주의가 항상 이게 반공, 바로 위에 우리 대적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 이 체제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공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 체제의 존립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6.15선언이 어떤 겁니까?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한 겁니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김정일이가 구상한 적화 통일 전략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아무런 국민적인 동의 없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6.15 선언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헌법은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적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연방제거든요. 연방제인데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그 연방제로 그 기능한 곳은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 전체주의나 그 하나로 가야죠. 독재 체제에 먹히 들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6.15 선언을 그 수용을 한다. 존중하겠다. 더 나가서 14합의. 14합의라면 우리는 뭐 퍼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제일 14합의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 바로 NLL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까지 곧장 적의 그 배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서울이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아, 그래서 평화의 곳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글쎄요. 국지전이 안 일어나면 좋은 지금 거 아니겠습니까? NLL이 유지됨으로 해서 서울이 있을 수가 있고 영종도 국제공항이 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평화의 지역으로 해서 그 안에는 절대로 그 민간인 배만 와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김일성, 김정일 괴뢰 두 사람이 지금 평화 탈행한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지켰습니까? 아니. 바로 그 아웅산 지역은, 사태를 네. 일으킨 사람도 근데 그 김정일이고 네. 연평도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김정일이에요.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만약에 그 그건 지역의 진짜 평화의 거짓말입니다. 그 지역의 평화지대로 약속을 하면은 지금같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 사회자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아, 그렇습니까? 겁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요 언제 지키시는가 하면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지키시는 겁니다. 이 NLL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앞에 노예가 앞에 만들어 놓았던 그 우리의 그 철책을 우리 스스로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DMZ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38도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익히는 우리가 그 안은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DMZ라는 것은 딱 그 표시된 경계선이 딱 놓여가 있고 네.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그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 체제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도 NLL 은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바다도 다 감시 지표가 체제이지만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적의 배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배가 민간인 배 그게 아닙니까? 민간인 고기를 배다. 잡는, 예. 그걸 어서- 항상 우리가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이게 민간인 배인지 뭔지 이걸 살펴야 됩니까? 적의 지금 잠수정에 와서 천안함을 피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천안함이 폭침을 시켰어요. 네. 적의 잠수정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배가 적의 민간 배인지 어느 배가 적의 무장한 배인지 간첩선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지금 북한은 육군만 10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해군, 공군, 우리 뭐 재래식전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돼갔습니다. 장사정포만 하더라도 몇천 개가 노예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그 서울도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방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북한은 소멸될 것이다. 소멸되겠죠. 하지만 우리도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안보만은 이건 여야 구별 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네, 거긴 저도 예, 동감합니다. 보수 정권의 그럼 재창출 가능성은 전혀 없네요. 아니죠. 보수 정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이 없다는 거죠. 보수 네.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심지어요, 재창출도 있을 수 없죠. 보수가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장의 틀을 깨지 않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어떤 그 정책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단어도 어폐가 있죠. 있을 수가 어폐가 없는 있죠. 어폐가 있는 건 말이 지금 승리가 그럼 안 되는 이번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권이 대통령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거는 진보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새누리당의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 한나라당을 계승한 정당이 새누리 정당이고 그나마 새누리 정당에는 아직도 과거의 성장을 주장한 분들, 안보를 주장한 그러한 분들이 뭐 몇 분이나마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아무리 살펴봐도 안보 전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하는 거죠. 네. 지금 정동영 후보, 네. 이제 이신철 후보입니다. 네, 지금 후보 아닙니다. 예. 박근혜 후보, 지금 이제 이번 박근혜 후보 두 분이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국민 행복, 가족 행복 똑같습니다. 거기다 입는 옷이 똑같거든요.
이 화면에 뭐 그런 자료 화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분, 그 사진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 김종인 씨가 똑같이 서 있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 옆에 김종인 씨가 서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영 후보 옆에 김종인 씨가 서 있거든요. 바로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입는 옷 색깔 같고, 내놓은 정책 똑같고, 구호 똑같고, 옆에 서 있는 사람까지 똑같아요. 저게 언제적 얘기야? 2007년 대선 때 2007년도 풍경이죠. 대선. 바로 그 정동영 5년 후보가 전에요. 입은 그 주황색 옷 속에 있는 그 붉은 색깔의 그 티 있죠. 네. 지금 똑같은 색깔을 박근혜 후보가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옆에 있는 김종인 후보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 그 앞에 내어놓은 캐치프레이즈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슬로건이 바로 가족 행복, 국민 행복입니다. 김종인 위원이 5년 전에는 정동영 후보 옆에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박근혜 후보 옆에.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내가 박근혜 후보를 그 과거에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길거리에 나섰던 분이니까, 이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보수 후보다. 이렇게 내가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고,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놓은 정책은 전부 다 진보 정책인데,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된다. 이것은 패권주의에 불과하겠죠. 만약에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무조건 좌클릭을 했다.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주황색 옷을 나는, 붉은색 옷을 나는 입었다.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김종인 씨를 옆에 좌장으로 앉혔다면 나는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새누리당이 예. 뭐 색깔도 저 빨간색이지만 어찌됐든 정책 자체가 전부 다 진보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을 나는 보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저 사진 밑에 말이죠. 정동영 후보의 사진 밑에 보면 가족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 총선 앞에 내놓은 플래카드가 뭡니까? 가족 행복 아닙니까? 국민 행복, 가족 행복. 네. 그래서 5가지 정책 내놨잖아요.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 만들겠다. 또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야, 저 기가 막힌 예, 사진을 그리고 구했네요, 어떻게. 야. 주거비 부담을 들겠다. 네. 이 새로운 청년 취업 시스템 만들겠다. 이거 하나씩만 한번 따져볼까요? 편안한 노후 만드는데 100조 원 안 들겠습니까? 우리 독거 노인이 200만 명인 나라입니다. 지금요. 진짜 무서운 것은 국민 전부 다 편안한 노후가 아니고요. 독거 노인 200만 명. 그 중에서도 아무런 가족과 연결이 안 되는 9만 5천 명에 이르는 문자 그대로 나홀로 노인. 그 중에서도 2만 명 정도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네. 7만 5천 명은 폐지를 주어서 오늘 또 먹고 삽니다. 네. 이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까? 막연하게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 이러한 정책이 더 시급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거기다가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사기업 사장들이 누가 정규직을 차별 안 하고 싶겠어요? 참 누가 차별하고 싶겠어요? 차별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차별 안 하고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차별 안 하도록 국가가 세금으로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도 엄청난 돈 들 겁니다. 이것도 아마 100조 원 들 거예요. 거기다가 주거비 부담 들기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이 주거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이 욕망의 다 덩어리들 아니에요. 욕망의 생물입니다.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인데 이게 과거의 민주노동당의 그 강령, 정강 정책을 보면 국민들에게 똑같은 주거 환경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네. 그걸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내가 공격을 했는데 지금 주거비 부담들이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무슨 재주로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전 국민들에게 똑같은 집 지어갖고 전부 다 임대 공급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죠.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청년 취업 시스템, 청년 실업이 엄청난데 그건 대학 교육의 그 보편화 현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전 세계 전무후무하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데 이 대학 교육의 현 제도를 개선시킬 어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청년 실업을 무조건 해소한다는 겁니다. 청년 취업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도 결국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보육에 관한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 지금 명세부터 2세까지 이거 갖고도 지자체들이 다 엎어졌습니다. 16개 지자체가 난 못하겠다 엎어지는 판인데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2살까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3살, 4살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 보육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게 결국은 옳죠. 선진도 그렇고. 물론 그렇죠. 저출산 지금 시대에서 하나만 제가 분명히 하나는 더 말하면요. 나아야죠. 예. 이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엇인가 하면 국가가 0세부터 5세까지 대한민국 이 정부가 전부 다 책임진다는 이런 식의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꾸 스웨덴 얘기하는데요. 스웨덴 흔히들 좌파들이 그런 얘기해요. 스웨덴은 다 책임진다. 스웨덴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원에 안 보냅니다. 모유 수유가 원칙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루트교가 거기 뭐 국민들 한 90%거든요.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이 다 그래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리투아니아, 덴마크 다 루트교입니다. 루트교가 80%에서 90%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0세 갓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걸 상상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모유 수유죠. 분유도 안 먹여요. 모유 수유가 원칙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가 보육을 다 책임진다 이러니까 당장 수요가 끝나지 않습니까? 수요가 4배씩 늘어나 버리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보육원 앞에 줄 선 사람이 더 4배로 늘어나거든요. 문자 그대로 국가가 생각했던 대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 같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복지는 필요한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네.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복지를 쓴다는 것은 네. 그건 낭비에 불과한 겁니다. 네. 자, 안철수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원장 또 보수입니까? 나는 안철수 원장이 보수라 하면 저는 뭐 문자 그대로 극보수게요. 그건 아니죠. 안철수 원장 또 보면 시장 경제에 안철수 원장이 뭐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글쎄 만약에 아니죠. 이제 보수 정권 네, 재창출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그런 관계 없이 안철수 원장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교수도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느냐. 내가 제 그 책을 보면서 근데 또 복지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다. 스칸디나비아 아까 복지 모델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 스칸디나비아 제국 같으면 근데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 핀란드, 노르웨이는 뭐 480만에서 한 520만 정도입니다. 땅은 넓고 자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굴입니까? 뭐 이런 그 철강도 많고 땅이 엄청나죠. 북극까지 그런데 딱 연결돼 있어요. 그런 이제 인구는 부산만 하거나 부산보다 좀 많은 정도니까 이 인구가 적고 땅이 넓은 나라에는 복지를 직접적인 복지를 하면 곧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복지를 공급하면요 금액도 적게 들고 그런 넓은 나라에 만약에 고속도로를 하나 놓는다 아니면 철도를 하나 건설한다 이런 데는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예요. 효과도 적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5천만입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바로 7번째 나라예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는 직접적 복지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대신에 땅이 좁잖아요, 우리는 근데 KTX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부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지금 지하철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만 지하철 탑니까? 가난한 사람도 지하철 타잖아요. 이 강변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난 그거 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건 가난한 사람도 이용합니다. 등산 코스에 올레길 이런 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가난한 사람 피트니스 클럽 가지 않아도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 SOC 건설 같은 것은요, 적게는 뭐 체육시설 같은 것부터, 많게는 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이런 것까지 이거는 빈부와 상관없이 온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예요. 이 SOC 건설과 직접적 복지를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것이 원하는데 우리는 참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당장 영국 뭐 인구 60만 아닙니까? 독일 인구 8천만이거든요. 그 이탈리아 인구 한 6천만 되는데 영국 그리고 프랑스도 한 6천만 정도 되죠. 이런 나라들이 앞에서 거쳐간 그래서 실패를 한 정책이 무엇이냐, 성공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딱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면 돼요. 우리에 맞게. 근데 영국만 하더라도 당장 무상의료 NHS를 실패하려고 노동당 그리고 보수당 정권이 지금 의견 합치를 해놓았습니다. 실업급여 줄여나가겠다. 바로 영국 노동당의 번 의원이 내놓은 정책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국 같은 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성공을 했고 뭐가 실패를 했더라. 이걸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벤치마킹 이러는데 이런 나라들의 성공한 복지 정책을 받아들이면 우리 정치인들은 얼마나 정치하기가 편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인기 좋은 소리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살펴봅시다.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 이런 분들이 그러면 또 보수입니까? 그분들은 보수가 아니죠. 이 문재인 네. 후보 뭐 출사표 때부터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평생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못 된다. 이게 바로 계급
그 혁명론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나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출사표를 낼 때 선정적으로 말씀을 꼭 하셔야 되느냐. 바로 바탕이 좌파 그 계급 투쟁론 같은 것이 바탕이 되어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분은 보수날이에요. 당연하죠. 보수날. 아무리 특전사 군복을 입고 나온다 하더라도 보수는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손학규 후보 당장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저녁이 있는 삶 이랬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좌파 필리핀 사회주의에 있던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예요. 그 사회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 쉽게 말하면 참 일찍 퇴근해서 그 가족들과 오손도손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중산층. 이걸 아마 손학규 후보가 한 얘기인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손학규 후보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이분도 보수는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뭐 김두관, 손학규 또 김두관 후보는 아래로부터 위로 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좌파적 발언이거든요. 보수가 어디 있다고 지금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 보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보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자, 아까 뭐 인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념 대결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념 정책 대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 정책도 다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결국 그러니까 뭐로 갑니까? 인기 대결이 되겠죠. 인기 대결로. 누가 더 얼굴에 따스한 미소를 짓느냐. 네. 누가 더 호감을 주느냐. 누가 더 좋은 언변을 가지느냐. 정책은 뭐 비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그 다음 순서가 박근혜 후보였죠. 이번에 안철수. 이 세 분이 힐링 캠프라 끄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니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책으로 구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얼굴, 언변, 이런 태도, 어떤 뭐 부드러움, 호감도 이런 것으로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연예 프로그램에 나가면 인기가 올라가죠. 전 세계 아마 전무후무한 이게 캠페인 과정일 겁니다. 미국, 영국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연예 프로그램에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나가가지고 자기 지지도를 올리고 그걸 체크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 대결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말이죠. 뭐 정책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슷한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정책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 대결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패거리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거리 정치라는 게 뭔가 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이념과 정강 정책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념과 정강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탐욕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이 패거리는 탐욕으로 뭉치는 겁니다. 욕망으로. 네. 그러니까 입구만 보이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입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패거리가 빨리 집권을 해갖고 이 입구를 챙겨야 된다. 이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 매 정권마다 부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탐욕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부패를 하게 되죠. 당연히 받아먹죠. 뒤로도 받고 앞으로도 받고 뭐 과거에 YS는 절대로 앞으로는 안 받겠다 이랬는데 그 밑에 아들이 바로 뒤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김영삼 정권부터 지금 이명박 정권까지 다 부패를 하고 섞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념과 신념으로 뭉쳤으면 섞지 않죠. 문제는 그 이념이 없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배들이거든요. 이 패거리 정치는 정상배의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과 조국의 내일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지금 젊은 세대의 그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이 정상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상배의 집단을 네. 우리가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정당들이 지금 제 기능을 하는 정당들이 아닙니다. 네. 오로지 권력의 화신이 되어 있고 오로지 탐욕에만 눈이 먼 그런 집단이니까 그리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지금 진보당, 통합진보당을 두고 패권주의다 하고 막 나무래고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을 너희들은 패권주의, 종북주의자 아니냐고 나무라는데 저도 뭐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만은 네. 하지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진보당을 나무랄 자격은 정말 없습니다. 네. 이 민주당과 여기까지만. 새누리당은요. 네. 자기들이 그 비대표를 뽑는 어떤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정당이 어디에다 대고 그 누굴 나무라고 있습니까? 네. 누가 대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이 안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분 질문하고요. 30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 좀 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흥분을 하지 않고 네. 차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엔 국내외적으로요, 정당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대세입니다. 다만 이 전자투표를 전 세계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02년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였는데 16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던 여성 국회의원. 이분이 바로 이 전자투표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입니다. 허운나 전 의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허운나 의원,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후로 한동안 안 보이셨죠. 그래서 오랜만에 근황도 들을 겸 모셔봤습니다. 최근 김두관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해서요,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현재 기족학교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 최득 송도국제학교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